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방송의 정상화, 방송의 그런 공공성 제고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훈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표님 그전에 헌변 회장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좌파 정권을 상대로 아주 크게 싸워오신 정말 사명감이 남다르신 분이 우리 김태훈 회장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근 교수님 또 오늘 발전하는데 이게 참 우리 당도 문제예요. 이 소위 말해서 무슨 누구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송의 자주성 확보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 교수님이 지금 황근 교수님 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좀 젊은 교수들을 이론가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출을 하고 키워야 되는데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셔서 정말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우리가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또 박인환 변호사님, 또 한정석 편집위원, 김기혁 이사 이렇게 또 토론전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박성준 간사님도 이 포털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당의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포털 뉴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아마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한 80% 가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눈 뜨자마자 이 포털 뉴스를 보는 게 우리의 일과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맨날 이거 들여다봐요, 뉴스를. 제발 좀 그만 봐라 할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 중에서도 계속 대화는 안 하고 이거 포털 뉴스 보는 것이 우리 일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무슨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정하게 뉴스 배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평가위원도 선정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유리한 인사,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기사 배치도 임의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섹시한 거 나중에 보면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도 버젓이 포털 상단에 이렇게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시정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포털에서 지금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은 저는 뉴스의 공정을 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발제자나 또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해법을 좀 내놔 주시면은 우리 박성준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방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방위원으로서 저도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얼굴 마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잘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내대표 등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언론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계셔서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용 의원님 또 박성준 간사님은 이제 지겹도록 언론하고 싸우다가 저하고 같이 뭐 고발도 하다가 오히려 역고발도 많이 당했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바쁘신데 우리 송원석 수석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신 것처럼
좀 전에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포털의 중요성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어떤 역할,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평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재평의가 지금 현재 15개 집단에 30명 정도 구성되는데 너무 좀 편향돼 구성되어 있다. 또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 역시 굉장히 큽니다. 저희 대구 경북 예를 들면 지금 영남일보에 우리 김기혁 이사님 계시지만 대구 경북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매일신문하고 대구 MBC가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예 보더라도 굉장히 편향돼 있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크다. 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제가 발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발제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나오면 다 발제하시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사유입니다. 예, 오늘은 좌정이고요. 예, 제가 이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럽니다. 요즘 포털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 이제 인권선언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300년 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맞는데 최근에 이런 포털이나 가짜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인터넷 미디어들을 보고 느낀 것은 표현의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아주 취약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유지해 가느냐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뭐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나 아니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아마 오늘 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각서를 좀 하겠습니다. 미 연방 수정헌법 1조가 1791년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아무 법도 만들지 마라, 법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 사시가 all the news that fits to print, 프린트에 적절한 그만해라 품격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는 그렇게 법으로서 규제하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종교는 그 사상입니다. 자연법 사상의 사상이죠. 그러면 사상과 언론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그 정도는 뭐냐 하는 게 나옵니다. 시대 정신과 그리고 절대 정신, 국가 정신입니다. 그걸 하라고 니들한테 자유를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털이 지금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여보요, 네이버가 작년 매출액이 8조 2천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콘텐츠가 1조 3천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팬데믹 현상에서 90%가 막 90% 막 뜁니다. 팬데믹 현상에서 논하는 건 포털이에요. 그런데 언론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 당시에 팬데믹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그때요, 기독교의 60%가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개 교인이 없어졌습니다. 정발됐습니다. 이 말은 자유가 경색됐다는 거예요. 포털은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자유는 점점 줄어든다. 이게 우리 현상입니다. 자, 포털이 네이버만 해도 그래요. 네이버가
1990년 6월 달에 아마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코드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전부 그 코드에서 김대중 정권이 심어놓은 코드, 그 코드, 전자정부 코드죠. 그게 중국이 얘기한, 중국에서 얘기하는 total administration. 그러니까 total, 그냥 완전 그냥 감옥사회. 뭐 이런 거를 지금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털에 거기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가 막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그렇다면 언론을 문화 콘텐츠는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사상의 그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과 방송에 특히 신문 지금 포털이요 69% 포털이 그리고 국민의 69% 그 로이터 저널리즘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20, 30세대가 72%가 결국 포털을 보면서 뉴스를 봅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포털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무슨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과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코드를 맞추면 저널리즘에서 주장하는 사상의 자유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감시하는 정당을 감시하는 또 그리고 법원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안 하면서 그렇다는 그런 거는 포털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포털의 가장 문제는 뭐냐? 지금 대깨문이다, 무슨 개딸이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 거라고요. 포털에 그 댓글 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연예나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했어. 막 자살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 오늘에 권김 형령이라는 페미니스트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는 이제 포털 댓글 없앨 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주 제약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게 책임은 안 하고 아까 금성동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안 하고 자유를 너무 많이 누리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게 인터넷을 주로 해가지고 1990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했는데 아주 위약하죠. 굉장히 위약한 시스템에 우리 2022년 10월 달에 저기 봤습니다. 다음이 다운됐을 때 우리 고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통이 이제 그러니까 포털이 그냥 이제는 언론을 잡아먹고 이제 국가까지 다 잡아먹을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규제가요. 지금 규제법이 나와 있는 게 11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털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제. 자유가 그냥 막 옥죄는데 그걸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 연방수정부 일조에 그게 맞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야.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포털이 언론 자유를 이제 언론에 가려면 언론에 맞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법제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모든 팩트가 이게 가짜로 되면요. 이게 이 통계가 가짜로 되면 이 4차 정보 산업이 막 휘둘러집니다. 자, 그래서 헌재 같은데 폼 잡는 것도 좋지만 코드 갖다 놓고 폼 잡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필요한 거는 인터넷 청을 만들어요. 사물 인터넷 청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또 방통심의위원회라든가 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가짜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곧장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저게 안 됩니다. 이게 확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지금 계속 놔두면요. 지금 인터넷 아마 계좌를 3개나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3개나 가지고 참여할 텐데 그러다면 그 안에요. 북한, 중국이 오락가락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언론 시장을요. 중국과 북한에 넘겨주는 북한이요. 6,000명의 해커가 있습니다. 300명은 완전히 그냥 우리 언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조선일보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디 가요? 포털에 갑니다. 왜 위험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청에서는 거기에는 완전히 팩트만, 담당하는 아주 그것도 신속하게 담당하는 그게 있어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 이거를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포털의 하나의 아주 약점을 얘기한 게 이화대 이재원 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이 냈는 게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연예 기자를 거기에 관련된 한 15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털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 다 엉터리더라 이런 거예요. 왜 엉터리냐? 알고리즘이라는 게 트래픽을 하는데 열심히 했지 좋은 기사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연예의 그 분야의 안정과 직업의 안정과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가르쳐주나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지금 뭐 포털이야 우리 알고리즘 뭐 무슨 위원회 알고리즘이다 이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게요. 언론이 보는 기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디스컨실먼트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력 기술 아니니까 기술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 기구를 이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그게 언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포털은 왜 기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술이 뭐다, 알고리즘이 뭐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리고 1조 3천이면요. 조중동 합쳐봐야 아마 1년 매출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걸 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 그것도 막 사회에서 개딸 같은 거 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관심을 집중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추상화시키고 이놈은 내 친구, 저놈은 내 적 이래가지고 국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 포털이 있다는 거예요. 포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포털에 목을 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기술이 지금 방송 기술이 1927년에 KBS가 그러니까 그 KBS 전신이죠. 경성방송이 하면서 100년이 됐습니다. 왜 방송이 지금 공영방송이 힘을 못 쓰냐 그러면 기술을요. 예전에 갖고 있던 독점한 기술이 그냥 다 퍼져버렸어요. 다 퍼져버리니까 기술을 가지고 했던 게 힘이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포털도 내일 모레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건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포털 망하면 돼. 대한민국 사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최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 바에 여러분들을 좀 번거롭게 해드렸는데요. 저도 신속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포털과 뉴스사 간의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인데요. 우선은
이제 배경이 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포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포털의 발전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개하는 역할에 촉조를 맞고 뒀기 때문에 과연 그 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관건이었고 초창기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 정말 매개자에 머물렀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개자를 넘어서 가지고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털의 그런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서 때때로는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을 단순한 매개자로 바라볼 것이냐, 특히나 뉴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포털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특히나 네이버나 다음을 중심으로 한 이 미디어, 소위 말하는 신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 2년 동안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강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포털과 미디어 사이의 충돌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지금 과기부 전신인 이제 미래부가 권고안을 만들어서 이 권고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 권고안에 따라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포털들이 일정한 역할을 좀 수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특히나 포털과 언론사에서는 우리가 사실 포털과 언론사에서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저작권료를 포함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포털에 집중되기도 하고 포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부담으로부터 또는 이익으로부터 일반 언론사라든가 수많은 그러한 언론들,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그런 경제적 부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마도 포털에 대한 종속성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 현재까지의 구조는 포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로부터 탈피하실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더 숨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뉴스 제값받기, 사실은 뉴스를 만들어내면 그에 대한 컨텐츠료라든가 또는 그걸 만들어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털의 그런 기능의 우위 내지는 사실 사회에서의 지위의 우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상력에 좀 상대적으로 미디어들이 떨어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기사들을 포털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나 포털은 그로부터 모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파워를 좀 증가시켜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온 포털의 어떤 포털로부터 생겨난 다양한 이익들을 특히나 미디어들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것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논의는 초창기에는 좀 적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포털이 채택하고 있는 뉴스 알고리즘이 점점 고도화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챗GPT를 통해 가지고 사실 AI의 현실화 내지는 AI의 그런 과거의 AI는 좀 더 먼 얘기였었는데요. 지금의 AI는 실제로 산업상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가장 접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역 중에 하나가 쇼핑과 검색입니다. 근데 검색이 가장 많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기사를 상위 랭킹에 올릴 것이냐 또 메인 페이지에 둘 것이냐라는 건 결국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판단에 따라 가지고 몇 번째 거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가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포털 뉴스와 관련된 이슈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포털 뉴스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뉴스 어뷰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AI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한 10년 전에 논의할 때는요. 이제 그 당시 미래부의 그 이제 이 검색 서비스 포털과 이제 미디어 사이에서의 그런 검색 서비스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위원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논의가 많았나 하면
어떻게든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개입 없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쪽에서, 뉴스 쪽에서 어떻게든 포털이 자동화시켜가지고 자동화된 형태로 사람의 개입 없이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다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이제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AI 알고리즘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편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를 바라볼 때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 단계에서 또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균형감 있게 봐야 되고요. 이해진 의장이 그때 사과 한 번 한 거 기억나시죠? 이때는 사실 인위적으로 스포츠 뉴스 관련된 것들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내리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지금도 이렇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어졌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 개입도 줄이고 반대로 AI에 의한 불공정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두고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그럼 공정한 거냐라는 논의를 합니다. AI 특히나 이제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서 AI를 채택할 때 공정성 이슈는 아마 정치적인 시각이나 입장, 가치관 이 등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 공정하냐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또는 구성에 있어서 또는 절차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쪽으로는 얼마든지 적절한 규제가 개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적절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게 과연 포털이 처음 시작이 이제 정보 매개자를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지위가 유효하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지금은 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전 국회의원님에 관련된 유명한 사건 판결인데요. 항소심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 물론 이게 항소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2006년도 판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벌써 한 17, 18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데스크에서 하는 편집 기능을 하진 않더라도 언론에서의 그런 기사 배열 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언론 매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미디어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 레거시 언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털과 같은 그런 정보 매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여론 형성 기능이라든가 또 그 여론 형성을 위한 그러한 적절한 그런 기사의 배치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미디어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고 책임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의 경우에도 적절한 형태의 물론 이제 책임과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절한 형태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순 매개자와 언론을 비교할 때 이렇게 매개자에게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언론에 기대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100% 매개자의 경우에는요. 모든 데이터는 동등해야 되고 인터넷은 열려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정보 매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정보 매개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손도 되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여러한 다면 시장의 정보를 서로 간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를 확대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최초의 매개자 역할로부터는 좀 더 벗어나 있고 그러나 전통적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가장 중시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라든가 공익성, 공공성 또는 언론의 자유, 다양성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여론 형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언론의 책임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경우에 이 매개자와 언론사의 어느 정도 선인가가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쯤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100%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완전한 매개자는 아니고 그러나 적절한 언론 중선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함께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은 광고 수익이라든가 또는 컨텐츠 소위 말하는 전재료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양자가 서로 간에 적절한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서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 전까지는 전재료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전재료 모델은요, 수익이 보장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P 제휴, 그러니까 컨텐츠 제휴 쪽으로 오게 되면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에 검색 제휴나 또는 검색 제휴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에는 수익이 보장되지 못해서 사실상 완전히 기득권 언론과 비기득권 언론이 나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반면에 광고 수익 배분 형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언론들이 이걸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 수익 배분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수익 기대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많이 끌어서 이용자들을 많이 접속해 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언론의 다양성과 공익성, 그다음에 정말 저널리즘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광고 수익 배분 쪽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전재료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종속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으로 할 건지 또는 어떻게 이걸 선택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기사들이 되고 방금은 CP 이제 컨텐츠 제휴이고 이거는 뉴스 스탠드 모델이고 이제 아웃링크 소위 말하는 아웃링크와 인링크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사실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링크 모델이 분명히 기득권을 좀 더 보호하고 새로운 신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많은 1인 미디어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도 존재하고요. 그런 1인 미디어들이 레거시 미디어들보다 더 나쁘라는 법이 없거든요. 더 정론 집필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언론의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꼭 레거시 대형 언론이 할 저 정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미디어에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링크 위주로 가고 또 일정한 진입 규제가 존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득권 언론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링크와 아웃링크 사이에서 적절한 우리가 선택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컨텐츠 제휴로부터 시작해서 검색 제휴 모델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제도적 개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 목록들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는 강제 규제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자율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털 사업자 둘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성을 제고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다양한 언론 관계자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또는 시민사회계 단체도 포함시켜서 어쨌거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그러한 공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언론들을 최소한 걸러내는 역할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게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더 오히려 뉴스 재평위가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성장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언론들은 도저히 여기에 진입할 길이 없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소비의 대부분은 포털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뉴스 소비 시장으로 못 진입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강제 규제는 세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 규제로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까지 동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시장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 과연 언론이라는 게 원래 언론은 아까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하셨지만 언론의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거든요. 근데 언론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강제하는 것도 그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선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나온 법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다시피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른 기사 추천 배열 편집 금지라든가 또는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지 말라라든가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것, 이게 구글처럼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용한 지역 언론사 기사 노출 문제. 사실 이 재평위 활동을 이제 해보면 재평위에서 실제 포털 뉴스를 보면요, 이 이슈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방송도 중소지역 방송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게 언론의 다양성이 측면에서 신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 이런 언론, 그다음에 지역 언론들도 일정 부분 언론의 다양성과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과 팩트 전달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이제 법제도가 지금까지 발의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의 논의의 대상은 주로 이제 재평의를 포함한 뉴스 진입 문제인데요. 재평의 구성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만간 아마 개편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개편을 해서 기존에는 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달랐었는데요. 이제 구분됐었는데 운영위원회는 7개 단체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나머지 8개 단체까지 총 15개 단체를 다 들여와가지고 최근에 운영위원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가 들어왔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포탈의 경우에도 재평의를 계속 개편해 갈 거라고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이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재평의가 원래는 어뷰징을 막고 외압을 막아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게 기본 목표였는데 언젠가부터 기득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컨텐츠 제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이 재평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언론사를 막아버리면 어차피 언론에 배당되어지는 광고료든 전재료든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시장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미디어 시장이 이렇게 커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광고, 특히나 미디어 광고 시장이 그런데 이런 미디어 광고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결국은 광고 수익 내지는 전재료 이 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좀 더 다양화시킬 것인가라는 이슈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나 생각합니다. 재평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부정의 유형을 통해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서 최근에 퇴출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논란이 좀 있었죠. 소송전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세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탈, 특히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를 바라보시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속성을 아시다시피 여기에 다 모이게 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알고리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점점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포탈 언론 쪽으로는 재평이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탈 시장의 진입을 실제로 통제하는 재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군데에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블랙박스 형태라는 겁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블랙박스성이거든요. 도대체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AI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도대체 AI가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떠한 패러미터가 더 중대하게 작용을 하고 어떠한 랭킹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패러미터에 따라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5등짜리를 먼저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순간에 왜 그 5등에 있는 것을 굳이 먼저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재평의도 지금까지 운영되는 방식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블랙박스성이 통합되면서 이 포털 뉴스 문제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올해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블랙박스성을 어떻게든 타파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블랙박스를 열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운영될 때 투명한 박스 형태로 운영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전한 투명하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특히 알고리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면 알고리즘을 어뷰징합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게 되면요. 그것만 포인트를 공략을 해서 또 그것만 딱 점수를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투명하게 열어놓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투명하게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무조건 다 알려주라 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를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적절한 검증 등을 통해 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 사실 언론의 중요 사명 중에 하나가 어웨어니스잖아요. 계속 깨어 있으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감독하고 또 팩트를 전달하고 오거든요. 똑같은 것을 저는 이 포털 뉴스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사전적으로라도 그런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이 옳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미디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실체적 규제는 어렵다면 우리는 절차적 규제로 나아갈 수 있고 절차적 규제를 담는 것은 얼마든지 법에도 담을 수 있고 또는 뭐 법에 못 담는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율 규제나 공동 규제 형태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에 담는다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만약에 법에 담는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절차적인 규제를 법에다가 담고 절차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법안에 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요. 방통위가 소관하는 망법이라든가 또는 문체부가 소관하는 신문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한 항목 살펴보면 우선은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되어서는 무엇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증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이거는 알고리즘 그 자체를 공개하게 되면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뷰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고 다만 알고리즘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방통위나 이런 데 규제기관에 전달을 해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2차적 감독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범 대상으로는 특히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 그 자체 같은 언론 기사, 그다음에 비디오물과 동영상 콘텐츠, 사실 유튜브에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언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용자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제 절차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들한테는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가지고 이런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정기적으로 투명성 검증을 하고 이것을 일반 국민에 공개를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재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같은 곳의 규제기관이 적절한 자율규제 지원과 함께 2차적으로 감독이나 또는 적절하게 투명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2차적인 시정 조치라든가 또는 제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꾸준히 제도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법에 담을 것이냐 참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신문,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면 이제 신문법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포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규제라든가 또는 알고리즘이 꼭 포털에 있는 언론 미디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정보통신망법과 같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에 담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에 그다음에 종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 알고리즘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율규제 원칙으로 하되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한테는 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평이 이슈인데요. 재평이는 사실은 현재는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게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뉴스 미디어 시장을 정말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재평위가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개 사업자가 공동을 함께 하게 되면 일각에서의 비판은 이거는 담합에 해당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담합으로부터 좀 탈피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각 포털사의 그런 자유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독립된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의무를 좀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유용한 것은 뉴스 유통과 소비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단일한 창구나 관문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담합 우려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별의 그런 포털 미디어의 운영에 대해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진입에 대한 이슈를 각각 사업자에 맡기다 보니까 그 책임도 각 사업자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더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함께 하니까 공동의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동의 책임을 지니까 이렇게 경쟁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립적 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평의 구성 기준인데 이걸 법에다가 담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 직접적인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빠지면서 좀 더 객관적인 위원을 구성돼 가지고 그런 위원들이 진입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 제휴에 대한 그 평가도 하고 퇴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들을 사전에 포털사가 정해가지고 사전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그 공개된 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위원도 누군지를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누가 이제 탐사 보도를 해서 이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하고 떳떳하게 위원들이 누군지를 밝혀서 그 해당 위원들이 책임성을 느끼고 실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재평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법적인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재평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처럼 뉴스 사업자의 제휴, 제재, 퇴출 같은 평가를 담당하게 하고 그 기준도 자체적으로 이게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위원들이 정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됐었는데 제휴평가위원회가 왜 퇴출을 시켰고 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들이 보존돼야 되고 그 기록을 100%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회의록 정도는 공개를 해서 적어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 설명 의무를 이제 그 의무로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구성되어 있는 제휴평가위원회 운영기관들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강제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업자의 이의제공도 보장함으로 인해서 좀 언론의 자유 내지는 언론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링크 아웃링크 이슈가 있는데요. 아웃링크로만 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링크 아웃링크 장단점을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생략을 하고 다만 일방적으로 인링크만 강제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아웃링크만 강제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인링크만 강조하게 되면 정말 기득권과 이 언론의 편차가 심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아웃링크만 강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아웃링크만 강제하면 모든 언론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언론이 제일 위에 올라올까요? 양 끝단의 언론만 올 거예요. 아주 세게만 할수록 정말로 주목을 많이 받는 언론 기사일수록 아마도 더 많이 노출될 겁니다.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라든가 또는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링크든 아웃링크든 좀 더 자유롭게 보장해주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재료가 됐던 광고 수익 배분이 되든 간에 그러한 협상력을 좀 더 보충시켜주는 방향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색에 있을 차별 금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색 제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의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론들이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언론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정말 관문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언론에 진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 시장에 진입하는 것, 포털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최대한 좀 보장해 주되 그러나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논의하는 중에 이건 도저히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다면 퇴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는 형태가 아니라 최대한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라리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언론의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검색 차별 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에다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명성위원회 통해 가지고 투명성 검증을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원 자격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위원도 공개를 하고 또 위원회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는 것도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지고 이런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지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뉴스 포털은 이제 포털 뉴스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구조는 아까 봤던 재평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는 투명성위원회를 알고리즘 관점에서도 새롭게 두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 끝에는 포털과 뉴스의 상생 그전에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고하는 건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점은 바로 투명성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에 있는 저널리즘의 가치나 공익성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공익적이고 이게 저널리즘 가치를 위한 것이다라는 실체적 기준 제시를 하게 되고 자꾸 실체적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일단은 절차적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먼저 노력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적이라도 법적 강제 규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시도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죠. 좀 더 강력한 규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포털 뉴스의 상생과 저널리즘 가치의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공정, 언론, 언론.